안녕하세요. 일단은 탐구조론의 정립과정 문제풀이 하겠습니다. 1번 문제는 백에너의 대륙이동설을 증거를 여러분들이 4가지를 알고 있어야 돼요. 백에너의 대륙이동설의 증거. 그러면 1번 보기부터 볼까요? A와 B는 모두 중생대에 형성되었다. A와 B는 일단 문제에서 답이 있죠. 고생대 말 습곡산맥이라는 말이 있는데 사실 이 부분 고생대 말이 생략되어 있어도 여러분들이 알고 있어야 돼요. 모두 중생대에 형성된 게 아니고요. 모두 고생대 말에 형성됩니다. 지금 A가 에팔레치아 산맥, B가 칼레도니아라는 산맥인데요. 얘들은 고생대 말에 판게아가 그러니까 초대륙이 생기면서 대륙과 대륙이 부딪혀서 만들어진 수려면 경계에 해당하는 수려면 경계에서 만들어지는 산맥입니다. 고생대 말에 만들어져서 1번은 틀려요. 2번 A가 형성되던 당시에 암모나이트가 멸종하였다. A가 형성되던 당시는 고생대 말입니다. 그런데 암모나이트라는 것은 중생대를 대표하는 표준화석이에요. 표준화석은 시대를 대표하는 화석입니다. 암모나이트가 멸종하는 거는 대략 중생대의 말쯤에 돼야지 이제 멸종이 돼요. 근데 A가 형성되던 시기는 고생대 말이니까 2번 또 틀리게 됩니다. 3번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A와 B가 형성되었다. 아닙니다. 분리되면서 A와 B가 형성되는 게 아니라 판게아가 형성되면서 A와 B라는 산맥이 습곡산맥이 형성되었고, 그리고 판게아가 분리되면서 대서양이 형성되었습니다. 그 말이 더 옳습니다. 그래서 3번 또 틀려요. 4번 글로소프테리스는 포유류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포유류가 출현한 시기는 포유류는 신생대를 대표하는 표준 생물체죠. 그렇기 때문에 얘가 출현한 거는 중생대 말쯤이 됩니다. 근데 글로소프테리스는 이 고생대에 있었던 애들이기 때문에 포유류보다 먼저 출현하였다. 맞는 말이 됩니다. 5번 글로소포테리스가 생존할 당시 히말라야 산맥이 존재하였다. 히말라야 산맥은 신생대에 들어와서 생기는 습곡산맥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글로소포테리스가 생존할 당시에는 히말라야 산맥이 없었겠죠. 5번 틀렸습니다. 남대서양의 심해 태적물에서 글로소포테리스 화석이 산출된다. 이 글로소포테리스라는 화석은요. 그리고 양치식물입니다. 양치식물이고 바다에 있는 게 아니라 육지에 있는 애들인데 이 남대서양에 만약에 남대서양이 있고 생기고 나서 여기에 이제 글로소프테리스가 살았다면 그러면 화석이 산출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얘들이 살았던 거는 일단 육지고 그리고 고생대에 살았던 애들입니다. 남대서양이라는 거는 시기상으로도 맞지 않고 얘들 서식지랑 또 맞지가 않아. 그렇기 때문에 6번은 틀린 보기가 됩니다. 7번 메소사우루스가 생존했던 시기에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붙어 있었다. 메소사우루스는 우리가 백인어의 대륙이동설의 증거 중에서 4가지를 말할 수 있어야 돼요. 화석상의 증거, 그리고 빙하 흔적의 연속성, 그리고 지질 구조의 연속성, 그리고 마지막은 뭐죠? 기억이 안 나네. 마지막은 해안선의 유사성. 그래, 7번 메소사우루스가 생존했던 시기에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은 붙어 있었다. 메소사우루스는 육상의 파충류입니다. 육상의 파충류니까 얘가 생성됐을 당시에는 이제 판게아가 형성되어서 붙어 있었죠. 그러면서 이렇게 떨어진 대륙에서도 화석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처음에는 붙어 있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7번 또 맞는 보기입니다. 8번 메소사우루스는 대서양을 건너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에 서식하였다. 틀렸죠. 얘들은 파충류예요. 파충류. 이렇게 긴 바다를 수영해서 넘어갈 수 없어요. 9번 대서양은 남아메리카 대륙과 아프리카 대륙 사이에 대륙이 함몰되어 형성되었다. 함몰되지 않습니다. 여기에 육지들이 이렇게 있는데 얘들이 한순간에 깔아앉아서 없어지고 그러한 가설은 분명 존재했는데 틀린 가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9번 또 틀려요. A와 B를 구성하는 암석은 대부분 쥐라기 이전에 형성되었다. A와 B를 구성하는 암석은 대부분 쥐라기는 중생대에
중생대를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백악기 이렇게 세 단계의 기단위로 나눌 수 있어요. 쥐라기 이전에 형성된 거 맞죠? A와 B는 고생대 말이니까 10번 맞아요. 11번 남아메리카 대륙의 동쪽 해안선과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의 굴곡이 유사하다. 지금 남아메리카가 이렇게 있죠. 여기에 동쪽 해안선 그리고 아프리카 대륙의 서쪽 해안선이 일치합니다. 동쪽, 서쪽 해안선이 유사합니다. 11번 맞습니다. 12번 서로 떨어져 있는 대륙을 하나로 모으면 고생대 말의 빙하의 흔적은 남극을 중심으로 분포한다. 고생대 말에는 빙하가 남극 쪽에서 다 분포화가 있다가 대륙들이 이동하면서 그 흔적들이 이제 빙하에 남아있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12번은 맞는 말입니다. 고생대 말 빙하 퇴적증과 빙하 이동 흔적이 여러 대륙에서 발견되는 것은 대륙 이동설의 증거이다. 네, 맞는 말이죠. 14번 글로소프테리스 화석 분포와 메소사우루스 화석 분포는 베게너가 제시한 대륙 이동설의 증거이고 15번 베게너는 지질 구조의 연속성, 화석 분포, 고생대 말 빙하의 분포 등을 대륙 이동의 증거로 제시하였으나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설명하지 못하였다. 그쵸? 베게너 같은 경우에는 대륙 이동의 원동력을 그 당시에는 지구가 자전을 하면 원심력이 있어요. 자전을 하면 원심력이 있는데 이때 어떤 물체가 튕겨져 나가려는 회전하면서 튕겨져 나가는 힘을 원심력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을까? 또는 달과 지구의 인력에 의해서 대륙이 이동하지 않았을까라고 했는데 대륙을 이동시키기에는 이러한 힘들이 너무나 작은 힘들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는 잘 받아들여지지 못했어요. 1번 문제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2번 그림 가는 태평양의 해역 A와 B를 나타낸 거고 지금 가와 나는 가를 자료를 보면 A와 B는 판의 경계에 놓여져 있다라고 되어 있고 초음파의 속도는 1500m/s 음량측 신법을 통해서 이 2번 문제의 키워드는 음량측 신법을 통해서 해저 지형을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냐 이러한 문제입니다. 1번 A와 B는 모두 태평양판에 분포한다. 지금 태평양판이라는 건 대략 요렇게 있어요. 이렇게 아주 커다랗게 이렇게 있습니다. 여기가 다 태평양판이에요. 태평양판. 여기 있는 판은 필리핀판입니다. 여기는 태평양판. 그리고 인사판, 나즈카판 알아둬야 돼요. 그 위에 뭐 코크스판이나 카리브판이 있는데 이거는 조금 중요도가 덜해요. 나즈카판은 반드시 알아둬야 돼요. 그래서 A와 B는 둘 다 판의 경계라고 했는데 A 같은 경우에는 필리핀판과 태평양판의 경계, B 같은 경우에는 태평양판과 나즈카판의 경계. 둘 다 태평양판이 분포하죠. 1번은 맞습니다. 2번 A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A는 태평양 같은 경우에는 이 서쪽과 북쪽에 대부분 수려면 경계가 발달해요. 그리고 이 남쪽과 동태평양 해령이 동쪽과 남쪽에 이렇게 분포를 합니다. 그래서 A에는 해구가 발달한다. 맞는 말이에요. B에는 발산형 경계가 있다. 동태평양 해령이 존재하죠. 3번 또 맞아요. 4번 나는 B에서 측정한 초음파의 왕복 시간을 나타낸 거다. 지금 이 지형을 관측 지점에 따른 왕복 시간이라고 되어 있는데 당연히 초음파가 찍고 돌아오는데 어떤 지형이 있으면 어떤 찍고 돌아오는데 걸리는 시간이 왕복 시간이잖아요. 왕복 시간이 길다는 것은 당연히 지형이 깊이가 깊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가장 왕복 시간이 길었던 5지점과 6지점의 사이를 한번 보면 10초가 걸리네요. 그러면 왔다가 갔다가 오는데 10초, 그러면 내려가는 데는 5초만 걸려. 그러면 1초에 1500m를 가니까 5초에는 7500m를 간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수심이 6km 이상인 지형이 존재하구나. 수심으로 항상 해구를 판단해주면 가장 좋다고 했습니다. 6km보다 깊은 곳이 있으면 무조건 해구가 있는 지형이에요. 그래서 나는 지금 해구가 있는 지형이니까 B의 관측 자료가 아니라 A의 관측 자료라고 할 수 있어요. A의 관측 자료. 그래서 4번은 틀렸습니다. 나에서 2지점과 3지점의 수심 차이는 6지점과 7지점의 수심 차이보다 크다라고 했는데 수심 차이는 곧
왕복 시간의 차이라고 볼 수 있어요. 속력은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그러면 이 거리라는 건 어떻게 구할 수 있냐면 속력 곱하기 시간으로 볼 수 있는데 시간은 보통 왕복 시간으로 나타나니까 2분의 1 시간 이렇게 되면 거리가 되고 속력이라는 건 고정되어 있는 값이니까 시간이 늘어날수록 이렇게 수심 차이도 심하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러면 2초랑 3초 부분의 시간 차이 그리고 6초랑 7초 간의 시간 차이를 보면 6지점과 7지점 사이의 시간 차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어. 그렇기 때문에 6지점과 7지점의 수심 차이가 더 크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또 틀렸어요. 6번 나의 5지점의 수심은 약 3750m라고 했는데 나의 5지점 같은 경우에는 왕복 시간이 6초이니까 한 번 내려가는 데는 3초. 그러면 1500m 1초에 1500m를 가니까 3초에는 4500m를 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번 또 틀렸네요. 참고로 관측 지점과 이렇게 왕복 시간이 나와 있는데 이거를 X축에 대해서 바로 대칭을 시켜버리면 그 지형의 해저 지형의 단면을 우리가 유출을 할 수 있어요. 이 지형 같은 경우에는 대략 만약에 보면 이거를 X축 대칭을 시켰다고 하면 대략 뭐 이렇게 생겼겠네요. 이렇게 뾰족하게 나왔다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 그리고 다시 나왔다가 이런 식으로 돼 있고 해저 지형이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서는 이 정도의 수심을 가지고 이 6지점 5와 6지점 사이에서는 가장 수심이 깊은 이런 지형이 형성된다고 볼 수가 있어요. 바로 X축 대칭을 시켜주면 해저 지형의 단면을 생각해낼 수도 있다라는 거. 3번 문제 볼게요. 3번 문제 같은 경우에는 이제 해저 확장설을 지지하는 증거, 해저 확장설을 지지하는 증거 여러분들 4가지 아셔야 됩니다. 4가지를 알아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두 번째 증거인 고지자기 줄무늬의 해령을 축으로 고지자기 줄무늬가 대칭적으로 분포한다는 거에서 약간 심화되어서 나온 개념입니다. 해저 확장설과 더불어서 고지자기를 기본적인 고지자기에 대해서 물어보는 문제예요. 그러면 1번 바로 볼까요? 평균 수심은 D 지점이 C 지점보다 깊다. D 지점이랑 C 지점이 나와 있는데 해령으로부터 해령 열곡으로부터 거리라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바로 0km, 해령 열곡인 지형이라고 볼 수 있죠. 지점이라고 볼 수 있죠. 그리고 그걸 더더욱 지지하는 게 여기가 해령이 열곡이라고 볼 수 있는데 더욱 지지하는 게 해양 지각의 연령이 나와 있어요. 해령 열곡은 마그마가 올라와서 이제 굳어지니까 새로운 암석이 생성될 수 있어. 해양판과 같은. 그래서 나이가 0살이고 멀어질수록 나이가 많아진다는 거. 그러면 이 해령에서 멀어질수록 당연히 수심은 이렇게 바다가 있으면 마그마가 올라오고 여기서 멀어질수록 이렇게 깊이가 깊어집니다. 그래서 평균 수심은 D 지점이 C 지점보다 깊어요. 1번 맞는 말입니다. 2번 심해 퇴적물의 두께는 C 지점이 D 지점보다 두껍다. 심해 퇴적물 같은 경우에는 D 지점에 있고 C 지점에 있는 애들은 D가 먼저 생성되었어요. 여기에서 해령에서 먼저 생성되고 이만큼 이동을 한 거야. 그러면 장시간 동안 여기에서 심해 퇴적물들이 계속 내려옵니다. 그러면 더 장시간 퇴적되었기 때문에 해저 퇴적물의 두께는 D 지점이 더 두껍겠지. 그렇기 때문에 2번은 틀렸어요. 3번 최근 600만 년 동안 A 지점이 속한 해양판의 평균 확장 속도는 이 왼쪽 판의 평균 확장 속도를 물었지. 그러면 속도라는 건 아까 또 했지만 시간분의 거리잖아요. 600만 년 동안에 얼마를 이동했냐면 600km를 이동했어요. 600km. 그런데 단위를 지금 어떻게 문제에서 요구하고 있죠? 센티미터 퍼 년으로 요구하고 있어. 그럼 이거를 고쳐주면 되죠? 600에 600, 6천, 6만, 60만, 600만 년. 그리고 600km는 킬로미터를 미터로 고치면 공 3개, 미터를 센티미터로 고치면 1미터가 100cm니까 공 2개. 이렇게 센티미터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쭉 다 날아가서 10cm 퍼 년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3번 또 맞는 말이에요. 지금 이
가의 그림에서 보면 해령의 확장 속도가 다르다는 걸 알 수 있어. 지금 같은 거리를 이동하는 동안 600km를 이동하는 동안 얘는 600만 년이 걸리고 오른쪽의 판은 900만 년이 걸려. 그렇다는 말은 왼쪽 판이 오른쪽 판에 비해서 속도가 1.5배 더 빠르다는 거. 그런 것도 이해할 수 있겠죠. 4번, 최근 600만 년 동안 고지자기 역전 주기는 일정했다. 고지자기 역전 주기는 일정하지가 않아요. 이거를 기본적으로 기억을 하고 있으면 좋고요. 그리고 문제에서도 알 수 있어. 판의 이동 속력이 일정하거든. 고지자기의 정보를 알아야 되니까 이제 나 자료를 봐야 돼요. 판의 이동 속력이 보통 일정한 가운데, 그러면 판이 생성돼서 요만큼 이동한 거리, 그리고 요만큼 이동한 거리, 얘들은 다 시간에 비례하게 돼요. 왜냐하면 속력 곱하기 시간은 거리였고, 속력이 일정하다는 거는 곧 거리는 시간에 이렇게 비례하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정자극기 시절에는 요만큼 이동했네. 그럼 이 정도의 시간이 걸렸겠다. 그런데 역자극기 시절에는 좀 더 짧은 거리를 이동했네. 좀 더 짧은 기간이었구나. 더 긴 기간이었구나. 이렇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 있어요. 그래서 고지자기 역전 주기는 일정하지가 않고요. 5번, P는 정자극기, Q는 역자극기라고 되어 있는데 해령에서 막 만들어진 암석은 현재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가 돼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P는 해령에서 현재 만들어진 암석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P가 정자극기, Q가 역자극기라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6번, 5번 맞아요. 6번, C 지점의 해양 지각은 해령 열곡을 기준으로 서쪽으로 이동한다. C는 이 B해라는 해령을 중심으로 오른쪽으로 이동하죠. 이 오른쪽 방향은 동쪽이라고 나와 있네요. 그렇기 때문에 해령 열곡을 기준으로 동쪽으로 이동해요. 서쪽으로 이동하는 거는 이 왼쪽 판에 해당을 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6번은 틀렸어요. 7번, C 지점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방향은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과 같다라고 했는데 C 지점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방향은 6번이 조금 고난도죠. 6번 같은 경우에는 일단 이 문제에서 고지자기 정보가 오른쪽 판에는 고지자기 정보가 나와 있지 않아요. 그래도 우리는 유추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왼쪽 판에 고지자기 정보가 있으니까. 그러면 C의 나이를 봐줘야 돼. 왜냐하면 C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방향은 이 C랑 나이가 같은 왼쪽 판, 얘들이 동시에 똑같은 지점에서 해령이라는 곳에서 형성되고 이렇게 좌우로 이동했기 때문에 이동했더라도 얘들은 동시에 이 해령이라는 곳에서 만들어졌기 때문에 그 당시 지구 자기장 방향으로 자화가 됐을 거예요. 그러면 C는 나이가 지금 450만 년 정도 되네요. 여기니까. 그러니까 450만 년에 해당하는 지역이 B로부터 거리가 한 400km 조금 넘게 있네요. 그럼 왼쪽 판에 400km 조금 넘게 있는 요 부분. 요 부분들은 지금 여기 Q식이랑 똑같잖아. 역자극기 시기라는 거야. 역자극기 시기는 자기장의 방향이 어떻게 돼 있냐면 현재 자기장의 방향은 이렇게 남쪽에서 나와서 북쪽으로 들어갑니다. 자북이 이렇게 북쪽에 있는 형태예요. 그런데 역자극기 시절에는 북쪽에서 이렇게 나와서 남쪽으로 이렇게 들어갑니다. 북쪽에서 나와서. 그래서 가리키는 방향이 자북이 가리키는 방향이 남쪽이 돼요. 그럼 C 지점에서 측정한 고지자기 방향이라고 하는 거는 역자극기 때 형성되었으니까 얘의 방향은 남쪽이라고 말해야 되고 현재 지구 자기장의 방향은 북쪽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같다고 하는 거는 틀려요. 그리고 참고로 여기에 지구 자기장의 방향을 한번 또 표시를 해본다면 동쪽과 서쪽이 나타나 있기 때문에 여기는 남쪽과 북쪽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정자극기 때는 북쪽 방향으로 자화가 되기 때문에 이 방향이라고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역자극기 때는 이렇게 자북이 남쪽을 가리키잖아. 그럼 남쪽 방향으로 이렇게 향하게 지구 자기장이 자화됐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도 있다는 거 더 추가적으로 보면. 그리고 8번 300만 년 전에 지구 자기장은 역자극기였다. 그럼 300만 년 전에 해당하는 곳을 찾아주면 되겠지. 300만 년 전은 여기쯤 해당하고 여기에 나이가 대략 한 300만 년 정도 되네. 그러면 300만 년에 해당하는 곳이 대략 한 300km니까
여기서 한 300km에 해당하는 지역은 여기는 정자극기 시절에 만들어졌네. 정자극기 시절. 그렇기 때문에 역자극기라는 말은 틀려요. 그리고 참고로 아까 전에 왼쪽 판과 오른쪽 판의 확장 속도가 다르다고 했는데 왼쪽 판이 1.5배가 더 빠르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이 왼쪽에 나와 있는 고지자기를 여기를 한 1.5배라고 했으니까 속력이 3대2의 비율로 줄여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요만큼의 지금 폭이 나와 있죠. 이거를 얘가 3이라고 한다면 얘가 이만큼 이렇게 좀 줄여서, 그리고 또 역자극기가 얘가 3이라고 한다면, 그러니까 요 부분을 여기서부터 해서 이만큼 요렇게 측정을 해줘야지. 그렇게 고지자기 줄무늬를 오른쪽에 거도 사실 정확하게 그려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만큼 아주 짧게 3대2. 조금 과장해서 만약에 표현을 하면, 만약에 5대1의 확장 속도를 가진다고 하면 이 정자극기가 해령을 중심으로 만약에 여기가 5cm였다고 한다면 얘기는 정자극기가 1cm가 돼야 돼. 그리고 역자극기가 여기 만약에 예를 들어 10cm가 있었다면 여기는 2cm만큼의 역자극기를 가지는 거야. 이런 식으로 비율은 확장 속도에 따라서 거기 비율에 맞춰서 생각해 줄 수가 있어요. 한 분 문제 정도는 할 수 있어야 됩니다. 4번 갈게요. 그림은 해령을 주기로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해양저 확장설을 해양저 확장설에 대한 문제입니다. 증거를 4가지 확실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리고 해양에서 심해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는 동일하다. 같이 챙겨갈게요. 그러니까 심해퇴적물이 쌓이는 속도라는 거는 곧 시간에 비례한다고 말하는 거지. 그러면 볼까요? 1번. 해양지각의 나이가 5t인 지점에 쌓인 퇴적물의 두께는 5t인 지점, B도 A, B 5t인 지점을 찾으면 해령으로부터 그 지점은 A는 4D만큼 떨어져 있고 B는 8D만큼 떨어져 있다는 거야. 그런데 거리랑 상관없이 얘들이 나이가 5T만큼 먹었다는 거는 5T의 시간 동안 심해퇴적물에 쌓인 거야. 그렇기 때문에 심해퇴적물의 두께는 B가 A의 약 2배가 아니라 A랑 B랑 심해퇴적물의 두께가 똑같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1번은 틀립니다. 2배가 아니라 동일해요. 2번. B에서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8D인 지점에서 측정한 잔류자기의 방향이 남쪽을 가리킨다. B에서 해령으로부터 8D인 지점은 어디냐면 이 OT에 해당하는 지점이네. 그리고 A에서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4D인 지점, 똑같이 OT에 해당하는 지점이네. 아, 얘들이 나이가 똑같다는 말은 해령에서 처음 나이가 똑같다는 말은 태어난 날짜가 똑같다는 말이잖아. 그러면 얘들 둘 다 같은 시기에 태어났으니까 그 당시 지구자기장 방향으로 자화됐을 거고 얘가 남쪽 방향을 가리킨다. 그러면 얘가 역자극기였다는 말이지. 그럼 A에서도 얘도 역자극기에 형성되었으니까 당연히 남쪽 방향을 가리켜야 될 거야. 그래서 2번은 맞는 말이 됩니다.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10D인 지점,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10D인 지점에 해양지각이 생성된 후 A의 확장 속도는 느려졌다라고 하는데 지금 10D인 지점이 여기가 있죠. 10D인 지점이 여기가 있고 그런데 해양지각이 생성된 후 A의 확장 속도를 물었는데 지금 5T 단위로 A의 확장 속도가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 5T 단위로 달라지는 걸 알 수 있어. 왜냐하면 5T 단위로 얘가 4D만큼, 얘는 6D만큼, 얘는 또 3D만큼 이런 식으로 다 다른 이동 거리를 다른 거리를 이동하기 때문에 그러면 지금 해양지각이 생성된 이후라고 했으니까 이 자료를 봤을 때 왼쪽 방향으로 해석을 해주셔야 돼요. 왜 그러냐고 하면 얘들이 해령으로부터 가장 먼저 만들어진 거야. 왜냐하면 해령에서 가장 지금 현재 멀리 있으니까. 그리고 나서 만들어진 게 얘들이고 현재 만들어진 게 얘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가장 먼저 만들어진 얘들은 지금 5T의 시간 동안 3D만큼 이동을 했어. 그런 다음에 이제 10D라는
이렇게 만들어지고 나서 해령으로부터 거리의 10D인 지점에 있는 암석이 만들어지고 나서는 5T의 시간 동안 6D만큼 이동을 해. 그러면 처음에는 이제 3D만큼 이동했다가 6D만큼 이동했으니까 해양지각의 확장 속도가 더 빨라졌다고 볼 수 있어. 그러면서 이제 현재로 오면서 4D만큼 이동을 하니까 더 느려졌다고 볼 수 있겠네. 근데 10D년 지점에 해양지각이 생성된 후 A의 확장 속도는 느려졌다는 말은 틀리지. 왜냐하면 여기는 지금 느리다가 빨라졌다가 다시 느려지는 거니까 이 전후를 생각해주면 A의 확장 속도는 느려지는 게 맞는 표현입니다. 빨라지는 게 더 맞는 표현입니다. 그래서 3번은 틀렸다고 볼 수 있어. 가장 적절한 표현은 뭐냐면, 아니면 정확한 시기를 줘야 되는데 가장 적절한 표현은 생성된 후 빨라졌다가 또 시간이 지나서 느려졌다. 이 표현이 가장 적절한 거고, 문제의 표현이 조금 약간 오해를 조금 살 수도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A의 확장 속도는 결론적으로는 아니다. 쌤 잘못 생각했네요. 얘는 3번은 무조건 틀린 보기입니다. 왜냐하면 처음에 3D만큼 이동했다가 그 다음에 6D만큼 이동하고 그 다음에 4D만큼 이동해. 그러니까 처음에 비해서는 무조건 지금 다 빨라진 경우야. 그렇기 때문에 여기 3D만큼 이동했잖아. 느려졌다는 말은 무조건 틀리게 됩니다. 4번 볼게요. B의 확장 속도는 10D에서 15T인 해양지각이 생성될 당시 가장 빨랐다. 10T에서 15T 당시에는 10T에 형성된 거는 14D에 해당하는 지점, 15T에 형성된 거는 23D에 형성된 지점. 얘들은 이때 9D만큼 이동을 했네. 그리고 얘들은 6D만큼, 그리고 여기는 8D만큼. 9D, 가장 많이 이동했구나. 가장 속도가 빨랐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 4번 맞는 말이고요. 그리고 A의 해양지각의 나이가 15T인 지점과 B에서 해양지각의 나이가 5T인 지점 사이의 최단거리는 21D라고 했거든요. 지금 이 문제에서 왜 최단거리라는 말을 썼냐면, 지금 해령을 기준으로 어떠한 판들이 만약에 생성을 될 수 있어. 그런데 만약에 해령에서 생성이 되는데 얘가 이쪽 방향으로 이렇게 판이 좀 생성되었다고 치자. 만약에 판이 이렇게 생각할게요. 해령이 있으면 왼쪽 판을 이렇게 확장해서 이렇게 생긴다고 봅시다. 그리고 오른쪽 판은 또 이렇게 확장해서 생긴다고 칩시다. 그런데 지금 A라는 지점이 15T인 지점인데 15T의 지점은 해령으로부터 거리가 13D에 떨어져 있는 구역이야. 해령으로부터 13D. 만약에 이 지점을 A라고 생각해봐. 그리고 B라는 지점은 해양지각의 나이가 5T인데 5T인 지점은 해령으로부터 8D만큼 떨어진 지점이야. 그러면 여기서 8D만큼 떨어져 있는 여기가 13D, 여기가 8D 이런 식으로 생각할 수 있잖아. 그러면 이 사이 거리가 무조건 21D보다는 길어지게 돼요. 그래서 최단거리라고 하는 거는 A가 여기 있고 B가 여기 있고 일직선상에 13D니까 최단거리는 21D가 되고 21D보다는 무조건 A와 B 지점은 거리가 멀게 되겠지. 최소 최단거리는 21D. 틀린 말 아니지. 맞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문제, 5번 문제를 보면 판 구조론에 대해서 여러 개 전 세계에 있는 판의 경계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돼요. 지금 A, B, C, D, A부터 F까지 6개의 지점이 있는데 여기에 어떠한 판의 경계를 가지고 특징들을 가지는지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됩니다. 1번 C에는 보존형 경계, 여기는 북미 쪽에 있는 샌안드레아스 단층이 있는 곳이에요. 보존형 경계가 분포하고 보존형 경계는 어떠한 특징을 가지고 있는지 여러분 같이 공부하셔야 돼요. 천발 지진만 일어나고 화산활동은 일어나지 않고, 그리고 단층이 생긴다면 좌우로 끊어지는 변환 단층이 형성된다. 이런 것들 같이 한 번에 다 줄줄줄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 D에서는 인접한 두 판에 의해 장력이 작용하였다. D에서는
장력이 작용하죠. 발산형 경계니까 양쪽으로 밀어내는 힘이 있어. 그렇기 때문에 2에서는 동태평양 해령인 곳에 장력이 작용합니다.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발산형 경계의 특징들 딱딱 다 말할 수 있어야 돼. 해령 열곡이 생성되고 천발 지진이 생기고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이때 화산 활동에 일어날 때 마그마가 생성되는데, 마그마는 어떤 마그마가 분출되냐면 뭐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되고, 뒤쪽에서 더 배울 거예요. 그리고 단층이 생긴다면 정단층이 생깁니다. 이거 같이 다 생각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2번 맞죠? 3번 비부근에 섭입되는 태평양판 하부에 발달한다. 지금 섭입되는, 여기는 B라는 곳은 알류샨 해구가 있는 곳입니다. 태평양판이 이렇게 북미판과 유라시아판 밑으로 파고드는 섭입하는 지형이에요. 그러면 이 태평양 하부에 이쪽에 섭입대가 발달하는 게 아니라, 섭입대라는 거는 어떤 하나의 판이 가벼운 판으로 들어갈 때 이렇게 파고들잖아요. 이렇게 파고드는 이러한 부분을 섭입대라고 합니다. 이 섭입대라는 부분은 항상 밀도가 작은 판 밑에 나타나요. 밀도가 큰 판 밑에 나타나는 게 아니라. 그러면서 여기 천발, 중발, 신발 지진까지 나타날 수 있겠고, 화산 활동이 나타나는 것도 다 밀도가 작은 판에 나타난다는 거. 그래서 태평양판 하부에 발달하는 게 아니라 유라시아판, 북미판 하부에 발달한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섭입대라는 것은, 섭입대는 베니오프대라고도 해요. 이 베니오프라는 사람이 섭입대를 발견해서 4번 이에서 태평양판이 남아메리카판 아래로 섭입한다. 이에서는 나즈카판이라고 했죠. 얘는 인사판, 나즈카판이 남아메리칸판 아래로 섭입하면서 만들어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태평양판이라는 말이 틀렸습니다. 그리고 5번 F에서는 진원 깊이가 300km보다 깊은 지진, 300km보다 진원의 깊이가 깊은 거를 우리 신발 지진이라고 하죠. 신발 지진이라고 하는 것은 항상 수렴형 경계에서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데 F라는 지역은 지금 대서양 중앙해령이죠. 발산형 경계만 나타나 있으니까 얘들 같은 경우에는 신발 지진이 나타나지 않고 천발 지진만 나타난다. 100km보다 얕은 진원에 가지는 천발 지진만. 그렇기 때문에 F에서는 신발 지진이 나타나지 않아요. 5번 틀렸고요. 6번 인접한 두 판의 밀도차는 D가 E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D는 우리가 판의 밀도를 얘기할 때는 일단 판이 대륙판과 해양판이 있잖아. 두꺼운 게 대륙판이었어. 얇은 게 해양판이라고 했는데, 해양판은 현무암질 마그마고 대륙판은 화강암질 마그마입니다. 근데 현무암질 마그마가 훨씬 더 무거워요. 이것만 배웠었지 밀도에 대한 건. 그러면 D를 경계로 얘는 해양판과 해양판이 경계를 이루고 있어. 왜냐하면 바다고 바다니까. 그런데 이 같은 경우를 보면 여기는 바다고 여기는 대륙이야. 그러면 해양판과 대륙판이네. 당연히 다른 판과의 밀도 차이가 심하겠지. 같은 판은 종류가 비슷하니까 밀도 차이가 크게 나지는 않을 거잖아. 그러니까 이 판의 경계에 밀도 차이가 더 크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6번은 틀렸습니다. 7번 A의 하부에는 화강암 간입이 있다. A는 히말라야 산맥에 해당하는 부분이죠. 여기서는 화산 활동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어. 왜냐하면 대륙판과 대륙판이 이렇게 부딪히면서 이렇게 산맥이 만들어질 수 있었는데, 이 산맥이 너무 두꺼운 대륙판이 위로 솟았기 때문에 너무 두꺼워서 마그마가 생성되기는 하지만 분출되지는 못한다고 했습니다. 이 생성되는 마그마는 이 대륙지각이 녹아있는 마그마이기 때문에 대륙지각은 화강암이지. 그렇기 때문에 화강암질 마그마가 있습니다. 화강암질 마그마가, 그리고 관입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우리는 지구과학에서 앞으로 마그마가 있는 게 이렇게 분출을 하면 화산 분출이라고 할 거예요. 그런데 지표를 뚫고 나오지 못하고 이 지하 내부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 걸 우리는 관입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지금 A의 하부에는 얘가 화강암에 관입이 있죠. 마그마가 굳어집니다. 나중에 움직이다가 굳어지고 대륙지각이 녹아있는 마그마이기 때문에 화강암질 마그마가 생길 수가 있다. 7번은 맞는 말이에요. 히말라야 산맥의 특징들 당연히 알고 계셔야 됩니다. 수렴형 경계.
그리고 중발 지진까지 나타날 수 있고 8번 비부근의 화산섬에는 주로 중성 화산암이 분포한다. 중성 화산암이라고 했는데 마그마의 종류에 따라서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질 마그마가 있어요. 그리고 이 현무암과 마그마 성질이 비슷한 게 반려암이라는 게 있고 안산암이랑 비슷한 게 섬노감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리고 유문암과 마그마 성질이 비슷한 게 화강암이라는 게 있어요. 그런데 현무암, 안산암, 유문암 같은 경우에는 마그마가 지표로 분출하게 돼서 화산활동에 의해서 나중에 굳어지게 된 화산암이라고 하고요. 반려암, 솜노감, 화강암 같은 경우에는 지하 내부에 관입해서 돌아다니다가 굳어진 심성암이라고 일단 해요. 지금 중성이라는 말이 떴는데 우리는 일단 암석을 이루는 가장 많은 성분이 규소랑 산소입니다. 왜냐하면 지각과 멘틀에는 규소, 산소가 가장 많기 때문에 얘들은 규산염 강물이라고 불러요. 그런데 현무암, 반려암 같은 경우에는 규산염 강물의 비율이 SiO2가 적고 유문암 같은 경우에는 많아요. 그래서 이 산소가 많냐 적냐에 따라서 우리는 지구과학에서 암석들을 산성, 중성, 염기성으로 나뉠 수 있어요. 그래서 산소가 많은 여기를 산성, 여기를 중성, 여기를 염기성 암이라고 합니다. 그 중에서 지금 비부근에서 화산이 분출하고 있는 거는 뚫고 나오는 거는 제가 나중에 예전에 안산암이라고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해령 부근에서는 분출하는 마그마가 현무암질, 열점에서도 현무암질, 그리고 비에서 수려면 경계에서 나오는 거는 안산암질이라고 했는데 안산암질은 중성이네요. 그리고 분출하는 거는 화산섬이라는 거는 이제 분출해서 만들어진 거니까 중성의 화산암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8번은 맞는 말입니다. 9번 비부근의 화산섬들은 해양판에 이동한 방향과 나란한 방향으로 분포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비부근의 화산섬들이 어떻게 생기냐면 요 방향으로 이렇게 형성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여기에 있는 태평양판이 이렇게 북미판 밑으로 이렇게 자연스럽게 이렇게 이동을 하기 때문에 이쪽 아래에서 여기에서 화산활동이 밑에서 일어나서 올라와서 굳어져서 만들어지잖아요. 그러면 이 판의 이동 방향이랑 화산섬이 생긴 방향이 전혀 나란하지 않습니다. 보통 나란하다고 표현을 하면 이 판의 경계랑 나란하거나 또는 해구랑 나란하다고 볼 수 있어요. 이 호상열도들이 보통 그런 식으로 표현을 합니다. 판의 이동 방향과는 전혀 나란하지 않다는 거. 그래서 9번도 틀렸어요. 5문제를 풀어봤는데 각 문제마다 묻고 있는 주제들이 하나씩 다 있어요. 이 주제들을 여러분들이 자연스럽게 다 떠올릴 수 있어야 돼요. 대륙이동설의 증거 4가지, 그리고 해저 확장, 음양측신법을 통해서 해저 지형 탐사, 해령과 해구의 유물을 찾는 게 중요하다고 했었지. 그리고 3번, 4번 같은 경우에는 고지자기 줄무늬를 조금 더 얘기하면서 해저 확장설의 증거를 말하고 있어. 4가지 특징들 다 아셔야 되고요. 마지막으로 5번 같은 경우에는 판구조론에서 판의 경계들마다 특징들, 이러한 것들이 알고 있으셔야 됩니다. 처음으로 찍어봤는데 처음에 좀 공부가 할 게 좀 많고 외워야 될 게 좀 많다고 생각될지도 모르겠는데 최대한 제가 말하는 이해를 시키는 부분들, 그러한 부분들을 한번 잘 녹여서 잘 해봅시다. 좀 알겠죠? 다들 고생했습니다. 여기까지 영상 마칠게요.